다음 주제를 이어가 보면은 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문에 속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고 기존에 있었던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런 주장인 건데 대충 언론에 나오는 액수를 이제 그 임직원 수로 나눠 보니까 뭐 연간 한 5, 6억 되는 돈을 보장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노동의 본질에서는 다소 좀 일탈하는 경향이 있어서 몹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떤 삼성 노조는 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이제 최초로 그동안에 노조 방해 공작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맞아요. 오목한 거를 뚫고 출범했을 때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몇몇 노조는 제가 방문도 했었고 그런 만큼 삼성에서 어떤 그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어떤 면모를 세우는 이런 면에서 저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의 선택받은 노조원들이 이제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경계선 내지 배타적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원했던 노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그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도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분리됐습니다. 다 마지막 기아 자동차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그때 민주노총이 사과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그 이해관계로 이 노동의 어떤 그 서열화 내지는 어떤 계층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통합성이 깨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할 때는 스웨덴의 노총 같은데 보면은 정규직 임금이 너무 높고 비정규직이 낮으면 사회임금제라 그래서 정규직이 조금 희생하고 비정규직이 조금 더 가져가게 하자. 아 양보를 해서 나누는 이게 이제 사회연대임금이라고 이걸 노동이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노총 위원장은 3인당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뉴질랜드나 이래 많은데 우리 경우에는 노동에서의 연대가 노동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이런 식으로 그 되면서 또 이것 말고도 어떤 그 저기 또 추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기주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은 노동은 사회화되는 거고 노동조합은 경제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사회적 의미에서 맥락과 시대 정신을 우리가 같이 구현해 나가는 거지 자기들만의 잔치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본인들이 LG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적합히 삼성을 지목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느 기업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맥락을 이해해 보면 이것은 단연 삼성 노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확인이 되고 오죽하면 비반도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노조 릴레이 탈퇴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박용진 그 뭐지 지금 그 전 의원이고 지금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네. 부위원장. 네. 네. 그 총리급입니다. 대단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얘기가 저는 되게 심금을 울린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안에 왜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런 노동자들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사실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87년 6월항쟁 이후에 789 노동자 대투쟁 때 보여줬던 그 노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노동자들끼리 계급화가 돼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등을 하고 현대차 노조에서 오히려 더 그 모습이 극단화됐던 거잖아요. 그 전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전 제일 황당한 게 노조위원장이 파업 앞두고 해외여행 가는 건 전 처음 봤어요. 하다못해 오마이뉴스 노동조합 임금협상 앞두고 아무 데도 안 가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협상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돈잔치를 야, 돈 남았으니까 돈 따먹자 이렇게 돈잔치를 하자는 건데 굉장히 추하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과거에 저희 이제 노동조합 활동할 때도 이런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 늘 진보 언론은 어렵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회사가 정한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그러니까 저연차 저연봉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 이번에
확 올릴 테니까 선배들 이번에 쉬세요. 맞습니다. 라고 네. 해요. 경향도 그래요?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겨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도 사실은 애들은 커가고 뭐 학원비 내야지 대학 등록금 내야 되지 그런 또 없잖아요.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연대 차원에서 그냥 꿇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연대의 개념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 반도체 노동조합에서 보이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런 건데 주주는요. 주주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배려가 없어요. 얘기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네. 배당을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갖고 있는데 5천 얼마가 들어왔더라고 배당금이.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 엄청난 역대급 그 영업 이익에 반도체 비해서 랠리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식 시장에 또 피해가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고스란히 갈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지분율이라는 게 25%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삼성이란 개인 회사가 잘 키워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정부의 공적인 지원이 충분히 있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거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나눌 때는 국민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어떤 대기업 정책에 있어가지고 주된 맹점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네. 이제 뭐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떤 사회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이제는 맞습니다. 그 사회개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테마가 노동개혁이 맞아요. 있는데 그건 뭐 시운하고 뭐 유연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네.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 갇혀서 네. 거기서 어떤 그 파이 나누는 게 노동조합의 본질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엄연한 사회적 기구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성이 요구되는 여기에 맞는 그런 어떤 공적인 개혁 여기까지가 노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더 이상 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자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수직 계열화된 또 그 어떤 하청 구조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어떤 그 동반 성장 내지는 어떤 그 공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책임도 다 이행하고 있는 것 좀 물을 때가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먹었으면 네. 이 정도 많이 그렇죠. 했으면은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서 삼성의 문제는 네. 국가의 우리의 문제다. 그렇죠. 이 말씀드려요. 사실은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 삼성 특히 이제 뭐 삼성, LG 대기업, 현대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키워준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 세제 네. 혜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고 필요하면 뭐 R&D 투자 항상 어려우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전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금이 다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물론 노동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엔지니어들도 그에 걸맞는 뭐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도하다,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심리적 박탈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위화감이 생기죠. 나도 저 반도체 갈 걸. 누구는 뭐 6억씩이나 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나는 뭐 통장 열어보면 정말 엉망이고 그나마 또 주식마저 파란 나라야. 투자하는 족족 내려가. 뭐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두의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해법을 마련해야지 누구는 엄청나게 배부르게 살고 누구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는데 최근에 한 사회 기사를 보니까 50대인지 40대인지 노숙인이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아이고. 쓰레기 봉투에 이제 불을
라이터불을 붙였다가 방화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네. 받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거를 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그리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리어커에 잔뜩 폐지를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노인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게 21세기 뭐 대한민국 뭐 10대 세계 부자야, 뭐 국방력 세계 5위야. 그런데도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 자살 문제 뭐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산업부 출입을 좀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어떤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업계의 시선도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유는 뭐냐? 지금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HBM이라는 품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HBM을 선도적으로 한 기업이 어디냐? SK 하이닉스예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업계 1위는 늘 삼성이었고 2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그 순위 다툼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기점을 만든 게 HBM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난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대응 지연으로 인한 위기론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경기가 다 같이 살아나면서 고점으로 가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전의 서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도 네. 사람들의 업계 비판이라는 게 덜 존재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간에 계속 1등을 해온 관성 때문에 기존의 그 혁신의 노력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만나서 얻은 수익들을 가져간다라는 시선이 존재하더라고요. 게다가 15%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비율을 달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태가 된 회사가 현대전자였고 현대전자가 IMF 때 이제 LG 반도체를 합병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IT 버블까지 꺼지면서 회사가 빚더미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에 10여 년 동안 임금 동결, 반납, 무급휴직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그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존재하는데 삼성전자는 늘 1등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라는 것들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다지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안 되겠다.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아야겠다. 아니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네. 그 주가 상승엔 여력은 있겠지만 근데 여하가 저는 의원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은 정치의 노력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막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방기하고 그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할지 아니면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끌고 와가지고 네. 정치 영역에서 그렇다면 이번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체 국민들이 납득 타당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는 정치의 있죠. 노력.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조응하는 개념이 바로 혁신의 사회화라는 개념이에요. 아, 혁신의 사회와 예, 네. 이게 이제 한참 지금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는 주제인데 과거에는 혁신의 성과는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업에서 그 혁신을 한 만큼 자기네 어떤 이익을 거두는 거는 자유시장의 가장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어요. 원칙이었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너무 극단적 양극화, 소수의 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 논리를 방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어떤 기업이 기술 기업으로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역량을 발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기업의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무수히 많은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고 이제 국가도 요즘은 산업 정책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엔 이거 불순한 용어였는데 이젠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국가가 같이 하는 게 바로 혁신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가치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자산이라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분배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달라지니까.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혼자 컸습니까? 뭐 나사가 키워주고 엄청나게 그 물 주고 밥 주고 다 했지. 맞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긴 건데 그게 어떻게 일론 머스크 혼자 거냐. 그래서 이 지금의 현대 빅테크는
이 혁신 역량은 사회적인 자산으로 일단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설계, 우리가 뭔가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어떤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먼저 하는 나라가 이런 혁신이 또 사회적으로 넘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시기에 왔는데 이 삼성 문제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도 네. 인공지능 얼마든지 시대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부터 정치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얻어야 네. 되는 거예요. 특히 AI 시대에 이제 그 휴먼 로봇 아트라스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노동 환경에 놓일 텐데 그때의 위기만 지금 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위기감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닌 새로운 세상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네.